안녕하세요. 사실가의견입니다. 8월 5일에 그 폭락 사건 있고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뵙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돌아온 거는 8월 5일 그 많이 밀리고 나서 사실 복구가 많이 됐죠. 얼추 한 2,700까지 다 온 거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 복구가 많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반등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시그널을 주고 싶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 딱 2,700까지 올라온 거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먹을 자리보다는 한 번 더 좀 쉬어가거나 조정받는 장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해치웠나인데, 뭐 아시다시피 8월 5일 폭락이 왔을 때 그 뒤에 이제 왜 그렇게까지 밀렸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뭐 언론에서 떠든 이유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두 번째, 경기 침체 이슈. 그때 제가 한참 뭐 샴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말도 안 되는 법칙? 샴의 법칙? 아, 저는 근데 진짜 그거는 전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을 못하는 그냥 내러티브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GDP가 지금 몇이 찍히고 있는데 거기서 경기 침체를 운운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영상에서 그래서 9월, 10월을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8월 폭락에 대해서 오히려 줍는 기회로 가져가자. 줍줍의 기회로 삼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어느 누구도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절대 진짜 하늘의 맹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구상에 규모 알 수 있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뭐 JP 모건이 뭐 절반 정도 청산이 됐네, 어디는 뭐 70%가 청산이 됐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규모는 절대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됐네 얘기하는 거는 뭐 그나마 좀 뭐 BIS에서 외국인이 N 차입했던 규모? 근데 그건 또 외국인이 N을 차입했던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 와타나베 부인 그런 거 있잖아요. N에서 그러니까 자국민도 빌려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해외에다가. 그것도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절대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 얼마나 청산이 됐니 규모가 얼마니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후에 뭐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냥 갖다 붙이기 딱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프로그램이 밀어냈다. 당연히 프로그램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줬죠, 주기는. 근데 직접적인 그 프로그램 매매가 원인이었냐는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촉발됐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매는 더 가속화시켰을 수는 있죠. 3% 빠질 거를 5% 빠지게 만들었고 5% 빠질 거를 7% 빠지게 만들었고 요런 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그걸 촉발시켰던.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빌리는 자금 대비 내가 예상되는 수익률 그리고 리스크 이 세 가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유동성이 결정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투자할 곳이 정말 수익이 잘 날 정도의 뭔가 그런 투자처였다 하면은 사실 일본이 금리 인상 뭐 0.5를 하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했던 거는 내가 N을 빌려서 내가 투자를 했던 상품들이 생각보다 너무 고밸류 상태였다. 너무 고평가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롤백이 나오면서 밀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쪽, AI 쪽에 대한 과도한 고밸류가 그 부분에 대한 청산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지. 저는 뭐 일본이 올렸기 때문에 그랬다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복구가 되었죠. 회복이 된 상태인데 그럼 뭐 엔캐리 트레이드 집에 다시 들어왔던 게 다시 다 나가고 막 이런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쩌네, 뭐 프로그램 매매가 어쨌네, 경기 침체는 이제 쏙 들어갔죠, 갑자기. 그러니까 메신저 구분할 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8월 5일에 갑자기 막 뭐 경기 침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샴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있죠. 그런 메신저를 딱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GDP가 지금 몇 프로가 찍히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운운하고 있어. 초호황인데 초호황. 아니 2%만 돼도 호황인데 이 미국은 2.4, 2.5. GDP 나오고 지금 2.3가 찍혀 있죠. 소매 판매 심지어 뭐야 MOM으로 1% 나오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오긴 옵니다. 저도 오는데 그 시기가 예, 절대 경기침 뭐야 이 대선 전에는 올 리가 없다. 옐런이 어떻게 해서든 그건 틀어 막아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8월에 좀 안 좋게 보는 이유, 전체적으로 하향 국면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올 연초부터 그냥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저는 이 세 개의 차트, 지중금, 영래포, TGA 이 세 개의 자금이 유동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첫 번째 TGA 잔고. TGA 잔고는 지금 뭐 8천억 가까이 쌓여 있는데 방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8월에 그러니까 9월 FOMC 전에 한번 큰 낙폭을 만들고 마치 경기 침체 있는 것처럼 주가 좀 밀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TGA 잔고 쫙 풀면서 9월, 10월에 주가 부양해 놓고 그 다음에 11월 5일에 대선 맞이하면은 생각보다 민주당, 여당에서 원하는 정도의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8천억을 지금 쌓아놓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투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증시 쪽에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8월에 이번에 뭔가 조정이 오더라도 오히려 줍는 기회를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경기 침체는 아직 뭔가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근데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주식은 선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일단 재무부에서 자금을 풀 여력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8천억이면은 1 천조가 넘는 거죠. 천조 5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으니까. 그쵸? 거의 뭐 1,100조 가까이 되는 건데 이거 두 달 만에 딱 때려박기 시작하면은 저는 진짜 유동성 기가 막히게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TJ 장고는 쌓여가고 있고 근데 TJ 장고는 풀리지 않고 정부가 묶어두면은 사실상 묶인 돈이에요, 묶인 돈. 유동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풀어내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급준비금. 증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는 지급준비금인데 보시다시피 최근 하락 국면입니다. 유동성은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도 보면은 M7 위주로 해서 나스닥 100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형주 위주로만 유동성이 빡빡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고르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섹터에만 딱딱 꼽혀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증시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S&P 500도 많이 올라가고 나스닥 100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되게 메인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투하가 되면서 그냥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하락 국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유동성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뭐 R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00억 정도 쌓여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굳이 뭐 빠져나가거나 급격하게 돌아가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서 토탈로 세 개를 묶어서 보면은 지급준비금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락하고 있죠. 올해 지금 한 3, 4월부터 지금 쭉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가지고 빠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증시와 굉장히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면은 영래포 쪽에서 쭉 자금을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 3,300억 정도 남아 있고 지급준 이거 지급준비하는 RRP죠. 빨간색이. 아니, RRP래. TGA 잔고죠. 지우고 갈게요. 재무부 TJ
TGA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올해 초에는 올해 초가 아니죠. 작년 중순부터는 영내포 쪽에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 10월에는 TGA 쪽에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지급준비금 쪽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과 10월은 굉장히 좋게 보지만 8월은 일단 유동성 축소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뭐야, 옐런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낸 다음에 9월, 10월에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면은 좀 대선에 이런 왁구가 짜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왁구에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있냐? 9월 FOMC에 사실 25bp 인하든 50bp 인하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50bp 인하에만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이거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는 25bp 인하하면서 QT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거 안 가져왔나? 제가 그 보여드린 이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그 금리 인하기에는 국채 금리가 먼저 프라이싱 하면서 RRP 금리보다 내려간다. 요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그게 9월, 7월 말에 했으니까 6주마다 되면은 9월 중순 정도에 FOMC 있을 테니까 한 달 전. 그러니까 딱 지금이에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저는 8월 중순부터 유동성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FOMC 한 달 전부터 이미 1개월물이 그 금리 인하할 거를 먼저 프라이싱 하면서 RRP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기준금리랑 연동이 되니까. FOMC 있기 전까지는 RRP는 그냥 5.3에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채금리. 미국 국채 1개월 금리. 우선 3개월 금리는 먼저 내려왔어요, 이미. RRP 금리보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3개월물 가지고는 더 이상 헤지펀드에서 레버리지를 튀길 수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3개월물을 받아주던 헤지펀드가 더 이상 못 받아주겠죠. 국채 금리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럴 거면 RRP 쪽에다가 돈을 넣고 말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더 이상 3개월물을 못 하는데 아직까지는 1개월물로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게 5.36인가 해가지고 한 6bp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면 분명히 RRP 금리보다 내려올 겁니다. 국채 금리가. 그러면 미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금리,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받아줄 주체가 되게 모호해질 텐데 저는 그 부분이 9월 FOMC에서 QT 축소하면서 저번에 350억인가 축소 한번 해줬죠. 그러니까 옐런이랑 지금 파월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잘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 공급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파월이 딱 나와가지고 QT 테이퍼링 한다 해가지고 350억 국채 롤오프 하는 거 줄여줬죠. 그래서 예, 장기 발행하는 거 다 받아주고 있고 그게 어디 찍히냐면 마치 이 뭐야 롤오버 해주는 거 지금 그 만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연준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 자산 만기를 보면은 마치 장기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10년 전에 매입했던 10년물이 만기에 도래하면서 이제 뭐 1개월 남았다고 했다가 만기에 도래할 때쯤 되면 이제 만기가 0으로 찍혔겠죠. 근데 그거를 롤오버 해주면은 다시 10년물짜리로 되다 보니까 마치 장기물을 매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그냥 롤오버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러니까 08년이랑 뭐 그런 때에 매입했던 장기 국채들 있죠. 08년에 매입했던 뭐 20년물일 수도 있고 뭐 30년물일 수도 있고 이런 장기 국채들이 만기에 도래한 게 이제 롤오버 해주면서 그렇게 장기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매입이 아니라 그냥 롤오버 해주고 있는 것뿐이다. QT 테이퍼링 해줬던 것처럼 9월에 다시 한번 25bp 플러스 QT 테이퍼링 해주면은 유동성 공급에 딱 짝짝꿍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유동성 공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옐런이랑 파월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국장, 국장.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10몇 프로 빠졌다고 다음날 바로 또 10몇 프로 올리면서 딱 회복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걸려요. 코스피에서 요 다음 장대 음봉 다음 날, 요 이상한 도지 그린 날. 자, 이것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2700이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는 2750 정도까지는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요 하락폭 왔을 때 어디다 투자했냐면 제가 그 주춤해야 된다고 말했던 날 있죠. 8월 6일에 올렸겠죠? 영상을? 아, 8월 5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밤에 올렸겠네요. 그때 제가 뭐 샀냐면 저는 삼성물산 샀어요. 삼성물산. 요 폭락하고 나서 삼성물산 샀어요. 현금 30% 정도. 30%뭐 적진 않겠죠. 뭐 1억, 그래도 1억 정도는 매수를 했으니까. 보시면, 어, 제가 한 4, 5% 정도 먹었거든요. 이번 폭락장에. 근데 되게 못 먹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현금 벌써 비중 투자한 것만 봐도 30% 정도면은 되게 보수적으로 했다는 게 보이죠. 보수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삼성물산이라는 좀 비주류, 배당주 혹은 뭐 건설주, 그다음에 저 PBR 그런 쪽에다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과대낙폭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봤던 장이었기 때문에 30%에다가 현금 30%인 되게 보수적인 투자 비중에다가 투자 섹터도 되게 보수적인 곳이었죠. 보시면 제가 14만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저는 그냥 계속 물려 있었어요. 증시는 계속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코스피, 그러니까 지수는 하루하루 맨날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었는데 제가 투자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이었어요. 제가 14만 원에 샀는데 맨날 14만 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심지어 저는 금요일에 팔았거든요. 금요일에 팔기 전날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답답했죠, 당연히. 응? 반등이 대부분 반도체 섹터 쪽에서 나왔어요. 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깨름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왜 깨름직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부터 하면은 삼성물산 이번에 제가 들어간 거는 14만 원에 들어가서 이게 5.4%인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저는 여기 이평선 보고 그냥 정리했어요. 저는 항상 5% 되면은 팝니다. 수익이. 그래서 4.5%인가 돼가지고 팔았어요. 항상 저는 목표가가 5%예요. 5% 되면 그냥 먹고 나온다. 국장은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5%예요. 그래서 그냥 줄 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들고 있는 거는 아예 없어요. 아예 0. 장기 국채만 좀 들고 있고.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실었던 투자 계획인데 8월 달에 채권 들고 있고 주식은 저가 들어가는 거 줍줍한다. 요 전략이었는데 일단 단기 반등이 왔는데 저는 많이는 못 먹었고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쳐놔가지고 다시 읽고 싶진 않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채팅방에다 하나하나 올렸던 건데 보시면은 예, 요게 딱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이기도 하고 일단 2700 자리가 삼성전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종목들의 개형을 보셔야 됩니다. 하락 나온 다음에 보면 삼성전자는 쫙 반등했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FX 시장이 우리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투자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투자는 보통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주식 시장에서도 다 대형주로 들어옵니다.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엔솔 이런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 위주, 하이닉스 위주로 들어온 거고 보시면은 저는 원화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원화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쏠렸었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크게 낙폭했다가 쭉 급반등해가지고 다 올라왔죠. 다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하락했다가 거의 다 회복했죠. 빠졌던 거 쭉 우상향 했죠. 하이닉스 우상향 했죠. 바로 빠졌던 것보다 거의 뭐 다 만회하면서 올라왔고 보시면은 금융주도 빠졌던 거 다 되돌리면서 쭉 땡겨 올라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애들 나오기 시작해요. YG 엔터테인먼트 하락했다가 얘는 그냥 장기 우하향 그냥 쭉 하는 중이에요. 뭐 되돌림도 없고 뭐 반등도 없고 그냥 쭉 하향. 다음 하이브도 계속 뭐 저점갱신하고 앉아 있죠. 쭉 빠지고 있어요. 코스맥스 하락세 여전하죠. 보면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다 엔터 쪽이죠.
실적 안 나오는 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거 다 올라올 때, 금융주 쪽 올라올 때 얘네는 버리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YG 버렸고, 하이브 버렸고, 코스메스 버렸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버렸겠죠. 실적 그렇게 개박살 났으니까. 특히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은 뭐 하락할 때도 뭐 딱히 그것도 없었지만은 올라올 때도 나 계속 처박혀 있어요. 2차 전지는 저는 아예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거 잠깐 만질라 그랬었는데,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향후 몇 년? 한 1년? 1년 정도까지는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싶어요. LNF 보시면 뭐 그냥 처박혀 있죠. DB하이텍 여기도 처박혀 있고, 기아는 그래도 반등해가지고 쭉 올라왔어요. LS는 확실히 LS 일렉트릭 거기 뭐야 지수 편입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변압기 쪽은 뭐 여전히 실적도 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 됐든 LS는 그쪽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죠. 해서 이렇게 급반등 나온 거고. 포스피홀딩스, 포스피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이게 여기도 2차 전지를 엮이면서 개박살 났죠. 이거 저희 가족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심하게 물려 있어요. 이건 진짜 대차게 물려 있습니다. 저 위쪽에서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지금 이건 그냥 들고 가야 돼요. 이건 그냥 물린 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반등도 없고 뭐 AP 시스템은 뭐 빼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고 봐요. 실적 좀 있으면은 그래도 이번 반등에서 잘 먹었다. 근데 2차 전지나 뭐 요런 화장품주, 엔터주 이런 거 다 개박살 내고,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그렇게, 그러니까 실적 없는 거는 남겨놓고 지수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졌는데 올라올 때는 반도체, 뭐 자동차, 뭐 LG전자도 지금 올라온 거 보이고, 요런 메인 섹터들 실적 괜찮은 애들 빼고는 다 그냥 개박살 내고 걔네는 버려두고 올라왔습니다. 아모레퍼십도 보시면은 그냥 실적 거지같이 나오니까 그냥 개박살 내버렸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심하면 진짜 이거 물리면은 이거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나. 여기 묶인 자금들 이거 그냥 끝난 거예요. 투자 종료. 그 돈들은. 제가 포스코 물려 있다 했죠. 이거 끝난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금이. 묶인 거예요, 그러면. 롯데케미칼? 이거 실적 개같이 나오니까 그냥 부셔졌죠, 부셔졌어. 이러면 그냥 묶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수영장에 물이 빠지니까 실적 없는 거는 그냥 버리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진짜 장이 좋으면은 저는 이런 애들도 그냥 이번에는 지수 과대낭폭이었으니까 그냥 같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실적 안 좋은 애들은 버리고 올라오는 게 썩 석연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사실 그러니까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크게 못 올라온 거죠, 요거는. CJ 잘 올라왔죠. CJ 뭐 실적도 괜찮고 배당 쪽으로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반등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장 이렇게 쭉 이번 반등 국면에서 보면은 버려질 애들은 그냥 버려지고, 그래도 좀 메인 섹터 쪽에 있었던 애들은 과대낙폭이었지만은 충분히 회복하면서 급하게 올라왔다. 근데 이런 유동성 꼬라지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대선을 남겨두고 있는 이 석 달 국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가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옐런이 한 번 정도는 좀 큰 폭의 침체를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동성 9월, 10월에 때려 박으면서 올릴 것 같다. 또 전략 자체는 줍줍, 줍줍은 여전히 유효한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FOMC 전까지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단기 국채를 이용한 레버리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주식 관련 원래 방을 제가 만들라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카톡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거 뭐 그냥 카톡으로 정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두 달을. 통째로 정지를 시키는 바람에 어 그런 방을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식방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지금 장이 좀 되게
큰 폭의 등락이 많은 것 같아서 1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제 채널 그냥 저희 그 채팅방에 넣어 드릴게요. 이거 요 방 있죠? 요거 하도 이거 방 넣어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니 지금 71명 있거든요. 여기에 제 거 구독하신 지 1년 넘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이거 보내드릴게요. 비밀번호랑 예,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뭐 반등 잘 해가지고 되게 다행이긴 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빠지면 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도 올렸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일단 예, 좀 주의를 주는 시그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2750이 진짜 맥스일 것 같다. 더 먹을 자리가 있어도 먹을 자리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오늘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